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충북 지역이 전부 입력이 끝나서 앞서 청주 지역 4개 지역구, 4개 구를 다 살펴봤고 나머지 그 4개 지역구를 살펴볼 텐데요.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전직 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뭐 QR코드니 바코드니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제가 전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 그 이제 그 IT 쪽 번역만 한 10년 가까이를 했었거든요. 전자통신연구소에 주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RFID, 이 RFID가 이게 근거리 통신망인가? 그래서 이게 저기 그 전자적으로 이제 바코드나 QR 코드는 그 리더를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기계로 읽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판독하고 하는 건데 RFID는 그 우리 바코드처럼 넣어져 있는 그런 그 칩이 이 그 자체에서 신호를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쪽 리더 쪽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읽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QR 코드랑 바코드랑은 사실은 그게 그 뭐 2차원이냐 3차원이라고 그래. 1차원 2차원인가 2차원 3차원인가 하여간 그걸 저 표시 방식이 바 형태로 되어 있느냐 그 도형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지만 두 가지는 사실 그냥 어차피 사람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RFID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게 보면 저거 전철 탈 때 그 이렇게 대고 들어가고 하는 게 그게 결국 RFID 뭐 그 NFC라 그러던가 그 기능이랑 조합이 돼서 하여간 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칩이랑 저쪽 단말기 쪽이랑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게 그때 제가 RFID 초창기에 제가 그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RFID가 상용화되면 그러니까 그 이제 칩 자체가 바코드처럼 아주 저렴하게 그 제품이나 박스에 인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단가가 다운이 되고 상용화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느냐. 우리가 마트에 들어가면 마트에서 나올 때 물건을 다 이렇게 예? 체크를 저 바코드를 읽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RFID가 상용화되는 세상이 되면 그 제품의 박스에 그 RFID가 인쇄가 돼 있어서 인쇄라는 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 인쇄 잉크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인쇄로 해서 바깥에서 단말기에서 쭉 그냥 지나가면 그 안에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으로 보지를 않더라도 그냥 그 카트를 쭉 끌고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제품을 다 어떤 제품인지 읽어서 쭈루룩 정산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세상이 온다고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상용화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디지? 저 파레트 회사 같은 데는 그 파레트 안에다가 RFID 칩을 심어서 그게 그냥 어디에 있더라도 그 부근에 가면은 바로 읽을 수 있게 뭐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또 항공 우편 쪽에서 항공 그 물류에선가 그 컨테이너에다가 그 칩을 장착을 해서 뭐 처리한다든지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쪽에서도 그 박스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그 컨테이너 롤테이너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막 넣어서 다니는 거기 단위로까지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칩의 단가가 낮아지고 또 사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칩의 단가가 낮아지고 칩의 단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 저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고 그래서 금방 상용화 될 것처럼 했는데 그거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왜 안 됐느냐? 왜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서 나올 때 지금도 바코드를 찍고 나오느냐? 그게 뭐냐면은요. 이 우리가 이제 이 과학자들 뭐 예?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사회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코드나 QR코드는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배를 시켜서 택배 송장에도 다 바코드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다 찢어서 버리지만 그냥 통상적으로는 박스 그냥 접어서 박스 분리수거하는 데도 버려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박스에 그냥 그 재분류하는 데 분리수거하는 데다가 집어넣는 순간에 그 위에 다른 게 올라가면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읽힐 이유가 없는데 이게 전자적으로 리더를 들여야 RFID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 이렇게 부근을 지나거나 거기다 신호를 쏘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다 읽혀진다고 하면 그게 택배 정보 같으면은 그게 어떤 제품이고 누가 주문을 했고 언제 배송됐고 이런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안 보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전자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거를 뭐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 위성에서 쭉 쏘면 그걸 뭐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누구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사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뭐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뭐 택배 기록이나 뭐 물건을 산 기록이나 이런 거를 다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위성에서 쫙 쏘면 땅속에 묻어놓은 것까지도 다 읽혀진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거는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바코드를 사용화가 안 잡고 그 사이에 그 중국이 치고 들어온 게 QR코드죠. 걔들은 QR코드를 가지고 뭐 결제고 뭐고 다 안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와 엄청 첨단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뭐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악용될 수 있느냐 문제를 따져 놓고 보면 그거를 섣불리 상용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뭐 말이 많잖아요. 애플에서는 이미 손을 뗐고 저는 그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무선 통신이 뭐가 좀 불안전하고 그 빅데이터 모아지는 게 좀 이게 뭐야 이거 이 화면에 나가는 거 맞을 것 같은데 요 안에 범위에 들어 있으니까 잠깐만요. 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무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가 번역할 때 잠깐 20년 전에 언급됐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선 통신이 이렇게 그 활성화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 초기에 검토했던 거는 이 전국 도로에다가 전부 그 광통신망을 깔아서 거기에서 신호를 차에다 쏘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뭐가 되는 그런 초창기에는 그런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선으로도 뭐 시범도시 같은 데 보면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 자동차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회적인 합의의 문제인 거예요. 가끔 강용석 변호사도 그거 방송에서 다루던데 문제는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내가 몸을 싣고 가는데 뭔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알고 있지 못한 빅데이터 내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이 주변 환경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면 무조건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치고 지나가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율주행 차다가 굴러다니는 세상에서 내가 길에 다니다가 예? 뭐가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저 차가 조치를 취하는데 차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쳐 죽인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이 용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에 이게 그냥 공공선이라는 의미로 와서는 차에 탑승한 인원이 1명이고 저 바깥에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10명, 100명이라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기계가 판단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에 그 앞에 사람들이 없는 낭떠러지로 내가 피해서 상황을 모면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아니 내가 산 차가 지가 판단해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차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손주가 저기 서울에서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 차 줘 이래가지고 지가 자율주행 해가지고 할아버지 있는 주소를 찍어가지고 걔 하나를 보낸다? 그것까지가 되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자율주행이 상용화 된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극과 극에는 중간에 시장이 있고 기회가 있거든요. 저는 극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어디가 있느냐. 저도 이제 뭐 환갑을 앞두고 있지만 왜 보면 뉴스에 고령자들 운전하고 갔다가 갑자기 무슨 뭐 당뇨 쇼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사고 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모면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고령자를 위한 자율주행 그 기능 요런 거를 좀 집중해서 하면 오히려 시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판에도 자 전자 개표기 뭐 QR 코드 뭐 오만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물론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는 뭐 허용 오차가 1%라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기술을 집약시켜 가면은 더 정확하게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운영하는 놈들이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선진국 독일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전부 수개표로 가고 현장 투표, 현장 개표로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을 활용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사회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런저런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굳이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전에도 다 했던 일인데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더 느려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이 발전한다고 할수록 그걸 악용해 가지고 뭐가 범죄에 이용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은 더 커진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뭐 길게 RFID랑 뭐 바코드 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뭐 선거랑 관련해서 RFID QR코드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뭐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니 기술이 이렇게 좋은 거 같고 보안이 확실한 거 같아요. 뭐하러 가서 종이 투표를 합니까? 그냥 전 국민이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만 동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가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고 그 면사무소에도 굳이 종이용지 뭐 놓을 거 뭐 있어. 요즘 햄버거 하나 시켜 먹어도 다 키오스크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키오스크 단말 동사무소 하나씩 설치해 놓고 핸드폰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 자기 인증받고 그냥 주민등록증 넣어서 인증받고 난 다음에 1번 2번 꾹꾹 누르고 나오면 될 일을 왜 그 짓을 하냐고. 기술이 그렇게 정확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도는 종이 선거를 빙자한 사기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하는 건 전부 이 개표기구, 뭐, 예? 사전선거인 수에서도 이게 이제 개인 인증하는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집어넣고, 예? 벌써 십몇 분이 지나버렸네요. 자, 충주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살펴볼 지역 중에 증평에 재분류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요거를 갖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여기는 재분류한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요거 다른 지역에서 청주였었나요? 청주 상당구였나? 뭐 거기에는 보면 투표지 분리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구 투표지네요. 그랬으면 여기에 어떤 선거구에 투표지가 들어왔는지를 적었었거든요. 여긴 적지를 않았어. 그래서 교부수는 651표인데 투표수가 투표용지가 652장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이거를 빼고 이거를 개표기에 안 넣었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괄호에 투표지에 분리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자 수이다. 투표지 수이다. 그러나 652 본수에는 포함됐다. 이게 이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장이 더 많은 다른 지역구 선거구에 투표용지가 투입됐다. 그래서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고 다시 재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분류를 했는데 이 숫자를 보세요. 똑같은 종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른 선거구에 한 명을 빼고 651표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여기선 652표였는데 그러면 한 표가 차이 나거나 되는데 334에서 336으로 2가 늘고 209에서 300으로 1이 늘고, 예? 분류하지 못한 수는 여기는 2가 늘고 1이 늘고 분류하지 못한 수는 19에서 15로 줄고 하나는 이제 아예 집어넣지를 않았으니까요. 이 다른 선거구표는. 그래서 보면 저는 이걸 나눠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기계에서 분류하는 거는 이렇게 오차도 나올 뿐더러 전국적으로 편차가 이제 지역별로 다르게 생기니까 요건 빼고 요 사람이 재분류한 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시를 보면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게 기계에서의 득표율, 득표수,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 요거를 전부 합산을 해서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요게 기계에서 득표한 수, 요게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득표한 수, 당일 관내 각각 해서 그러면 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나타난 요 표 숫자는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일 득표율에서 사람이 재확인한 데서 35.6%가 나왔는데 기계 개표율에서 44.6%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면 9.1% 차이가 퍼센트 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사람은 기계 개표에서 이만큼 손해를 받고 이 사람은 기계 개표에서 이만큼을 덕을 봤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유효 득표수에다가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51대 49의 승부가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요게 어떤 숫자라고 정의를 낼 수 있냐면 모든 표를 사람이 직접 분류를 했다면 이런 수가 나왔을 것이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61대 38로 이기는 거였고 또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국외 이 사전선거에서의 득표율하고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배제하고 계산을 했을 때는 실제로는
민주당에 15,924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25,507명이 투표한 걸로 되니까 요 차이만큼이 부풀려져서 민주당에 넣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를 계산한 게 5,759표고 이 부풀려진 수를 빼고 계산했을 때는 64대 36으로 국힘이 이긴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1.3%라고 하는 거는 관내 관외 구계를 합친 5861명 중에 5759명이 더 더해진 거니까 11.3%. 그러니까 실제 선거에 했을 사전선거 인원수에 맞춰서 100명이 들어가면 11명이 더 얹어졌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그 결과를 보면, 자, 51대 48로 뭐 국힘이 이겼던 거지만 두 가지를 반영하면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다음에 제천시 단양군을 보시겠습니다. 제천시 단양군도 뭐 처음부터 국힘 후보가 이긴 걸로 된 거니까 그게 당락의 영향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도 14.2%나 늘렸네요. 늘린 게 아니고 국힘 쪽을 빼가지고 일로 넣어준 거네요.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18.1%. 그렇게 해서 49대 41로 이긴 걸로 했었지만 실제로는 수개표로 했다면 61대 29.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빼고 나면 66.5대 23.5로 이긴 선거였습니다. 다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도 보면 여기는 뭐 5.9% 개표기 조작이 있었네요. 그리고 12%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53대 47로 국힘이 이긴 선거였지만 이거를 수작업으로 개표했다면 58대 42, 또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없었다면 62대 38,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증평, 진천, 음성을 살펴보죠. 여기는 7.7% 개표기 조작이 있었고 사전선거인 수는 35%나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상으로는 국힘 경대수 후보가 46%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모선 후보보다 54대 46으로 진 걸로 나오는데, 이 개표기 조작 결과, 그러니까 그걸 빼고 사람이 만약에 이 전체 이 유효 투표수를 분류를 했었다면 52대 48로 오히려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전선거인 수 35%, 15,900표나 더 했네, 여기는. 그걸 빼고 나면 60.5대 39.5로 경대수 후보가 오히려 이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군데 살펴보면 국힘이 세 군데를 원래 이겼었고 한 군데가 지금 수개표만 했더라도 이겼다. 그럼 네 군데가 전부 국힘이 이기는 거예요. 수개표만 했어도 다 이기는 거예요. 청주에서도 전에 이제 뭐 나머지 지역 한번 청주 4개구 살펴보면 청주 4개구도 여기는 전부 다 민주당이 그 당선된 걸로 결과가 나왔었어요. 흥덕구도 그렇고 청운구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작업만 했었어도, 수개표만 했었어도 청주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의 8개 선거구가 모두 다 수개표만 했더라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8개 중에 3군데가 국힘이 원래 당선이 됐다고 발표가 난 지역이었고 나머지 5개 선거구 같은 경우도
그걸 뭐 사전 선거인 수를 넣네 만네를 떠나서 그 5개 지역구에 수개표만 했어도 전부 승부가 바뀌는 그런 선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여간 전국적으로, 예? 뭐 전국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그 선거 무효 소송 제기된 지역만이라도 어쨌든 그 투표지를 다 까서, 예? 다 까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개표기를 안 돌리고 사람이 다시 다 재검표를 해서 이 제가 얘기하는 이 숫자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나오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 볼까요? 이게 11만 3천 표가 개표기를 통과했고 3,680표가 사람이 재확인을 했다 그러면 3% 이상을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 뭐 저는 하여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자료만 취합을 해서 전국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숫자로 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관련된 분들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용하거나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충북 지역 4곳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른 광역 단체와의 비교는 전국 작업이 끝나면 그때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